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양 고대사를 끝으로 서양 중세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랑 이제 서양사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서양 고대사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에게 문명,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크노소스 궁전, 그리고 트로이 전쟁, 그리고 그 미케네 문명이 철계를 가지고 온 도리스인에게 멸망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져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폴리스의 성립, 개별적인 도시국가 폴리스. 그 폴리스에서는 뭐랑 뭐를 비교?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 특히 스파르타의 군국주의, 군사교육 체제, 아고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아테네 같은 경우는 따로 또 빼서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발전, 인물 중심으로 금권정의 솔론, 참주정의 페이시 스트라토스, 도편 추방제와 부족제 개편을 통한 500인 평의의 클레이 스테네스,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추첨제, 수당제를 도입했던 페리클레스, 민주정의 전성기죠. 그 이후에 델로스 동맹의 독주로 인한 불만으로 발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동서문화의 융합, 세계시민주의, 개인주의, 스토아, 에피크로스학파. 그 외에도 이제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서아시아사, 인도사 이런 쪽이랑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로마 같은 경우는 공화정과 제정 둘로 구분해서 공화정 초기 말기, 제정 초기 말기, 그리고 인물로는 제정 초기의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제정 말기 무너져가는 로마를 되살리기 위한 비콘테라인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서양 중세사 전체적인 아웃라인 한번 잡아볼 건데요. 우선 서양 중세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적으로는 서로마 중심이에요.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로마가 분열을 하잖아요.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별개로 살펴볼 거고요. 우리는 주로 이 서로마 지역, 서유럽 지역, 서로마 지역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마 지역을 봉건제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크리스트교예요. 크리스트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흐름으로 공부하게 되는가, 일단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출제 포인트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 제정 말기, 무너져가는 로마를 살리기 위한 디콘테 라인의 마지막,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누구? 네, 테오도시우스. 테오도시우스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뭐를 국교화했다?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다.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공인한 거 아닙니다. 공인한 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국교화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곧 죽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5년 4세기 말에 죽고 나서 로마는 분열하게 된다는 거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 서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들어오게 됐냐? 바로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물론 게르만족이 이때 처음 이동한 건 아닙니다. 원래 게르만족은 오늘날에 갈리아, 프랑스와 독일 지방에 주로 살고 있던 이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 게르만족이 로마랑 만나게 된 거는 카이사르 때예요.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1차 삼두 정치의 리더였던 카이사르가 오늘날의 프랑스 갈리아 지방을 점령하고 갈리아 전기를 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게르만족들과 교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게르만족들은 로마의 순종적이고 평화로운 입장에서 평화롭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는 그때의 로마가 아니죠. 굉장히 허약해졌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게르만족들이 더 본격적으로 로마에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395년 4세기 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분열되고 나서부터 게르만족들이 더 본격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게르만족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게, 당시에 훈족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사 공부할 때 흉노 기억하시죠?
한 무제가 위청과 곽거병을 통해서 바이카로프까지 이제 흉노족의 근거지를 토벌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나라와의 지속되는 싸움으로 인해서 이 흉노족들이 더 이상 그 북방의 초원지대에 머무를 수 없겠다. 이래서 상당 부분 중앙아시아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흉노족, 한나라에 쫓겨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도망친 흉노의 한 갈래가 훈족이에요. 그 당시에 훈족에는 신의 징벌이라 불렀던 아틸라라고 하는 족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이 게르만족을 쳐들어오게 되고, 이 아틸라, 훈족의 침략을 받은 게르만족들이 살아남기 위해 마구마구 로마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연쇄 도미노 작용인 거죠. 한나라에 의해서 흉노가 쫓겨나고, 거기서 이제 훈족들이 게르만족을 치고, 게르만족들은 또 로마로 넘어오게 됩니다. 주로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서로마, 동로마 중에. 네, 주로 서로마에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그 로마가 분열된 당시에 사실 서로마는 껍데기였어요. 왜냐면 디콘테 라인 중에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침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니케아 공의회로 아타나시우스발 정통으로 하고, 또 중요한 업적이 뭐였죠? 네,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오늘날의 그 이스탄불로 옮겼잖아요, 여러분들. 얘들아, 한 나라의 수도가 옮겨간다는 건 그 나라의 모든 통치 역량과 뭐 군사 관리, 그 모든 힘이 다 옮겨간다는 거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로마의 중심지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 발칸반도와 소아시아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도 이 동로마 지역을 쳐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동로마 지역은 쳐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힘이 약해서 허약해서 껍데기만 남았던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영토에 넘어오는 게르만족들을 막아낼 능력은 있었지만, 더 나아가 이 서로마 지역, 게르만족의 침략을 당하고 있던 서로마 지역까지 구원해줄 만큼의 능력은 없었어요. 딱 방어전까지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마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이동했던 게르만족들의 종족 이름이, 게르만족 안에서도 고트족, 고트족, 롬바르드족, 그리고 반달족, 프랑크족, 이제 이런 민족들이 이동을 해서 얘들이 서로마 곳곳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서로마 영토를 차지한 거죠. 이제 로마가 분열하긴 했지만 서로마 멸망한 거 아닙니다. 근데 서로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얘들이 불법으로 이제 부동산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프랑크족입니다. 일단 이렇게 게르만족들의 불법 이동과 불법 부동산 점유를 통한 왕국 건설, 이런 게르만족들의 행포로 인해서 결국 서로마는 분열된 지 정확히 81년 만에 결국 게르만족들의 이런 침략으로 서로마는 공식적으로 5세기 말에 멸망하게 돼요. 로마가 분열된 지 80년 이후죠. 서로마는 게르만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르만족들은 더 본격적으로 날뛰게 돼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게르만족 일파를 살펴봐야 됩니다.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곳곳에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 서로마를 멸망시켰지만, 이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건 바로 프랑크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이에요.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크 왕국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로마 교황과의 제휴였어요. 당시 로마 교황, 로마 대주교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거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국교화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로마의 대주교, 스스로를 교황이라고 자칭하는 이 로마 대주교,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야. 왜? 로마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로마가 서쪽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고, 게르만족들이 주로 서로마 지역에 넘어와가지고 깽판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마가 멸망했죠. 그럼 이제 로마 교황을 지켜줄 만한 테두리가 사라진 거야. 서로마라고 하는 테두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의 황제는 여기 로마까지 구원해줄 만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게르만족들이랑.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프랑크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멸망한 서로마와 멀리 떨어져가지고 도움은 안 되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를 대신할 새로운 파트너로 프랑크 왕국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로마 교황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로마 교황은 그 대가로 프랑크 왕국의 종교적인 권위와 명분, 정당성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과 프랑크 왕국이 결탁했던,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이 존재했던 481년부터 843년, 이 5세기 말에서 9세기까지는 나름 유럽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이 843년에 분열하게 됩니다.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게 돼요. 몰락하게 됩니다. 분열되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유럽 세계의 보호자가 분열했던 9세기 때, 이때 누가 들어오냐? 그 전에 4세기 말에 들어왔던 게르만족이 이뻐 보일 정도로 더 무시무시한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노르만. 흔히 우리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노르만족.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 그쪽에 있는 노르만족들이 이때부터 이동을 하게 돼요. 자,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을 막아줄 프랑크 왕국은 이미 분열된 상태였죠. 그럼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네, 바로 지역 단위로 모여야 됩니다. 그 지역 단위로 마동석, 강호동, 김동연처럼 힘센 사람들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마동석, 강호동이 우리를 공짜로 보호해줄 리는 없죠.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테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노르만족의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방어 체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봉건제예요, 여러분들. 봉건제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9세기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고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봉건제가 성립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지역 단위로 제후와 영주를 중심으로 봉건제가 수립되는데, 이 상황에서 또 곤란해진 건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프랑크 왕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프랑크 왕국도 사라지고 노르만족이 등장하면서 지역 단위 방어 체계로 쪼개진 거예요. 그럼 이제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지역, 봉건제의 영주와 제후들, 왕들에게 결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속화되게 되고, 왕과 제후, 세속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세속과 결탁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봉건제의 왕, 제후, 영주들에게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왕과 제후 영주들과 결탁을 하면서 그들의 신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서인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성당 다니시는 분들 알 거예요. 성당에 가면 신부님은, 목사님이랑 달라요. 신부님은 가톨릭 그 총회에서 임명하는 공무원 같은 성격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모든 성직자의 서인권은 가톨릭 교회의 본고장 로마 교황에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봉건제가 수립되면서 이 지역 단위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지역의 봉건 영주들과 결탁을 하다 보니까 이 서인권,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인권이 세속 권력에게 넘어가 버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왕과 제후와 영주들이 성직자를 임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교황 입장에서는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속 권력과 이 교황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갈등의 요인 첫 번째는 바로 성직자의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서임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 권력인 황제와 교황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엔 당연히 세속 권력이 황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당장 살아남기 위한 물리적인 보호, 물리적인 힘을 세속 권력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교황도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세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이 권했던 첫 번째 카드는 당시 교회 정화운동,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수도원 운동. 10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 권력에게 의탁한단 말이냐, 세속 권력의 도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세속 제후와 영주의 간섭, 보호를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하겠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모든 걸 자급자족해요. 농사도 직접 짓고 옷도 직접 만들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교의 가톨릭의 본질을 찾아가겠다라는 거야. 그 세속 권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직 우리는 교황의 말만 따른다. 이렇게 되고 이 수도원이 유럽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권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첫 번째 카드를 꺼내요. 이름하여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건데 이거 이제 성직자의 서인권 문제로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경우는 당시 이 교황 수도원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교회 정화운동 수도원이 클리니 수도원이었는데 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수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혁을 추구하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에게 오늘 독일 지방입니다.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에게 성직자의 서인권을 교황에게 반납해라. 네가 함부로 서인권 행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황제는 귓불도 안 들어요. 그때 교황이 황제에게 내건 카드가 파문이었어요. 파문. 기독교 세계에서는 아우시아라는 거였죠. 황제는 처음에 이 교황의 파문을 무시했는데 문제는 황제 밑에 있는 귀족과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당시 이제 유럽은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는데 그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있는 귀족과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의 대리인인 교황에게 버림받은 황제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이래서 급속도로 분열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뒤늦게 하인리 4세가 한겨울에 교황의 별장이 있던 카노바까지 찾아와서 사흘 밤낮을 속옷만 입고 교황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물론 이거 한 번으로 서인권이 넘어오진 않아요. 당장의 위기를 넘긴 하인리 4세가 그 그레고리우스 7세가 파문을 철회해 주거든요. 반격을 해서 또 교황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게 나오기는 해. 어쨌건 이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의 파문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교황의 힘이 막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반격의 서막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격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셀주크 티르크가 붙은 거죠. 그리고 당시 셀주크 티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에 가서 위협을 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고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셀주크 티르크가 차지한 다음에 성지 순례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건디다 못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지원 요청을 하게 돼요. 로마 교황에게 도와줘. 셀주크 티르크가 우리를 위협하고 예루살렘을 먹은 다음에 성지 순례도 못하게 하고 있어. 하고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 이 지원 요청을 받았던 로마 교황이 우르바누스 2세예요. 우르바누스 2세. 그 우르바누스 2세가 바로 클레르몬 공의회라는 걸 개최합니다. 1095년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셀주크 티르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형제인 비잔티움 제국을 구하고 결정적으로 어디를 되찾자?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라고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몬 공의회를 열고 이 교황의 말 한마디에 온 유럽의 왕과 제후와 영주들이 십자군을 일으켜서 성지를 되찾자라고 이슬람 세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1095년 클레르몬 공의회로 시작돼서 1291년까지 그러니까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 전개된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어쨌건 교황의 말 한마디로 이러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건 그 정도로 교황이 서유럽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물론 세속적인 욕망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황은 결국 보름스 협약이라는 걸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1122년 12세기 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갈릭투스 2세가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인리 4세의 후손 하인리히 5세와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예요. 이름을 보면 거창해 보이지만
당시 이 서유럽 지역에 있던 나라 중에서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 이 둘 간에 맺은 협약입니다. 간단하게 이제부터 교황이 성직자의 서인권을 차지한다. 교황이 성직자의 서인권을 갖는다라는 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교황권은 점점 성장해서 13세기 때가 교황의 전성기예요. 교황권의 전성기.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켄티오스 3세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뭐라 말하냐면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달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교황권 영광의 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죠.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다는 건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자고 했던 교황의 권위도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십자군 전쟁 이후로 점점점 교황의 힘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세속 권력 황제의 힘은 강해집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게 십자군 전쟁과 대비되는 100년 전쟁이에요. 이제부터 봉건제가 점차 해체되게 되고 국가 단위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왕위 계승 분쟁으로 100년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100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 대표적으로 아비뇽 유수예요. 자, 이때는 이제 서인권이 아니라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과세권. 교회와 성직자는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되느냐? 교황이냐? 자신의 나라의 왕이냐? 이 과세권 문제로 이제 붙게 되는데 당시에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오스 8세와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붙어요. 얘는 프랑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선언하는 거죠. 이제부터 프랑스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직자는 로마 교황이 아니라 나에게 세금을 내라. 프랑스의 교회는 내 거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당연히 보니파키오스 8세는 대경로에서 파문을 선포하지만 이미 교황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같은 파문이지만 카노사에 기록된 이 파문과는 힘이 전혀 다릅니다. 이때 교황의 파문은 필리프 4세에게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황제는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는 3부회 신분제 의회인 3부회를 열어서 성직자, 귀족, 평민 대표를 모아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요. 아나니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제 프랑스 내 모든 신분의 지지를 신분제 의회인 3부회를 통해서 성직자, 귀족, 평민 대표의 지지를 획득한 다음에 아나니 사건이 뭐냐면 당시 그 로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그 로마 근처에 아나니라고 하는 지역의 별장에서 묵고 있었어요. 당시 보니파키우스 8세가 되게 늙은 노인이었거든. 이 아나니 지방의 필리프 4세가 측근 노가레 및 폭력배들을 보내서 보니파키우스 8세를 폭행, 구타, 납치, 감금한 거예요. 물론 보니파키우스 8세는 곧 구출되긴 했지만 이때 받은 충격. 그래서 교황이 프랑스 왕이 보낸 불량배에게 폭행당한 거야. 이 충격으로 보니파키우스 8세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 사건 이후에 새로 교황에 즉위한 클레멘스 5세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 프랑스 땅이에요, 이게. 옮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교황이 없는 거야. 로마 교황이 로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겨서 프랑스 왕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수, 아비뇽 유수예요. 아비뇽에서 교황이 포로 생활하고 있다. 우리 바빌론 유수 기억나죠? 그 이제 남유다가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포로 생활했던, 거기서 따온 거야, 바빌론 유수에서. 그러다가 이 포로 생활을 한 70년 정도 하다가 그 이후에 후대 교황 중에 용기 있는 애가 이건 아니야! 이래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난 더 이상 아비뇽에서 포로 생활 안 할 거야! 하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르반 6세예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로마로 되돌아간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로 간 교황은 가짜 교황이다. 진짜 교황은 우리 프랑스에 있는 교황이다. 하고 아비뇽에서 교황을 또 뽑아요. 그게 클레멘스 7세거든요. 교황이 둘이 된 거야. 로마로 돌아간 로마 교황과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 교황. 이게 교회 대분열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출제 분석표에 보시면 서양 중세파는 보통 두세 문제가 나오다가 작년에 22년 수능에 하나가 나왔고 올해 23년 수능에서는 이 봉건사회의 변화 그쪽
서유럽 봉건사의 성립. 여기서 2023 수능 때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적어줘야지. 십자군 전쟁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2023 수능 때는 십자군 전쟁이 나왔어요. 2년 연속 중세가 한 문제만 나온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두세 문제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습장을 하나 꺼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좀 출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서양 중세사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양 중세사 같은 경우는 시기로 따지면 한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을 배우게 되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봉건제, 서유럽 봉건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5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일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프랑크 왕국을 처음 중요하게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5세기부터 9세기까지. 이 프랑크 왕국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적어만 놓으세요.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로 치면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근데 얘들은 나라가 바뀌면 왕조만 바뀌고 나라 이름은 잘 안 바꿉니다. 메로베우스 왕조의 개창자 클로비스, 그리고 메로베우스 왕조의 왕은 아니지만 우마이야 왕조를 투르프아티의 전투에서 격퇴했던 궁제 카를루스 마르텔, 그리고 카를루스 마르텔의 아들로서 교황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왕조를 만든 카를루스 왕조의 개창자 피핀,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리고 로마 교황에게 황제의관을 받았던 카를루스 대제 샤를마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이제 봉건제가 본격적으로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9세기부터 형성이 됩니다. 봉건제는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 간의 주종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받은 봉토, 그 봉토에서 이제 봉신은 장원의 주인, 영지의 주인, 영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봉토로 받은 영지, 장원에 대해서 그 장원으로 가게 되면은 영주는 농노들과 지배예속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계약적인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영주와 농노들 간의 지배예속에 기반한 장원제, 이거에 기반한 지방분권적인 사회가 봉건제 사회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서유럽 봉건사회가 변한다. 그러니까 봉건제가 해체되는 걸 또 볼 거예요. 봉건사회의 변화. 이 봉건사회의 변화는 봉건제가 안정에 들었던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순차적으로 변형되게 되는데 11세기 때 봉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외부로 힘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봉건제가 해체되고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백년전쟁, 장미전쟁 같은 게 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크리스트교. 아이고, 글씨가 좀 그렇네요.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도 이런 정치적인 변화랑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로마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침략부터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세속 권력, 왕과 교황 간의 다툼. 주로 갈등 요인은 두 가지. 서임권 문제와 과세권 문제. 그래서 9세기 때부터 제가 이것도 정리해드리면 9세기 때부터 노르만족이 내려오고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고 봉건제가 수립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서임권이 세속 권력에게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원 운동이 10세기 때부터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로마 교황의 반격, 카노사의 굴욕, 서임권 문제로 발생을 한 거죠. 하인리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 간의 갈등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클레르몽 공의회를 통해서 온 유럽을 클레르몽 공의회
협약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11세기, 12세기 때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하인리 5세와 갈릭투스 2세 간의 서인권이 교황에게 넘어오게 돼요. 13세기 때는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다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이후부터는 교황권의 몰락, 그래서 이제는 과세권 문제를 가지고 싸우죠. 아비뇽 유수, 교회 대분열. 이때는 서임권이었고 이제는 과세권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14, 15세기 때는 백년 전쟁이 있었던 시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교회의 변화 과정도 간단하게 도식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비잔티움 제국, 네 번째 주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따로 볼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서양 중세사를 모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